소란스러워지고 그리움도 경험해본다. 내게 짓던 웃음이 참 예뻤지만 네 맘은 항상 표정을 짓지 않아. 상처난 것들을 보여주면서 치유받길 거절하는 널 보며 내가 할게 못 되는구나. 힘들다.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이제 와보니 사랑한 거였다. 나답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굴고 있는 심장이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언제쯤 너 내 이름 불러줄까. 널 꺾는다고 그 향기가 내게 될까. 넌 쓸쓸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안아주려는 내 손을 밀쳤어. 체념할 자격도 없는 나 괴롭다.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이제 와보니 사랑한 거였다. 나답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굴고 있는 심장이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은 특별함을 찾지 않아. 널 쫓느라 두고 간 원래의 나를 찾아. 혼자 한 사랑은 스스로 이별해야 되네.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이제 와보니 사랑한 거였다. 나답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굴고 있는 심장이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정 기자입니다. 네. 낮부터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네, 눈이 너무 많이 네. 와서 엄청 쌓이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요. 네, 걱정입니다. 한 밤 9시까지는 계속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날씨도 추워가지고 그대로 얼어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네. 지금 뭐 퇴근길 무사히 가고 계신지도 걱정이 되고 네. 아직 퇴근 못하신 분들이라면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출근길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네요. 날씨가 얼어붙을 날씨예요.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녹는 눈이 아니고 쌓이는 눈이어가지고. 네. 갑자기 많이 오니까 제가 그때 사실 본의 아니게 밖에 잠깐 있었어요. 아, 근데 눈이 오네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도로가 하얗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눈사람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머리에도. 물좀 있고. 우산을 좀 우산을 또 양산 뭐 이런 거 쓰시고 계셨군요. 이게 나이를 좀 먹다 보면 예. 죄송합니다. 저보다 이 연배가 높으신 그 시청자분들인데 나이를 좀 먹고 나면 예. 눈을 맞지 않습니다. 피해야죠. 우산을 쓰고. 눈은 피하는 것이다. 그럼요. 아. 네. 저도 피해요 요즘. 예. 이미 벌써 피하십니까? 예, 저 네. 옛날부터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맞는 나이는 지나가지고. 네. 예. 오늘 워닝 JTB님께서 오늘 성지영 누님 휴가인가요 하셨는데요. 네. 제가 뭐 감히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휴가 맞고요. 오늘 제가 하루 대타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신청곡을 말씀을 드리면 범블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블락비 멤버 테일 씨의 사랑이었다. 네. 틀어드렸고요. 왜 성지영 기자는 마침 눈이 많이 오는 날 휴가를 정확하게 내셔가지고. 그러게 무슨 일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딱히 들은 건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보통 휴가 때 여기 들어와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신가요? 네. 감시하시는 건지. 지금도 보고 계시는지. 아이디가 성지영이니까 혹시 아이디가 뜨면 한 번쯤 언급을 해 주십시오. 네. 자, 혹시 아직 퇴근 안 하신 분들은 퇴근길 정말 조심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금요일 팀이 오늘 프리데스크를 장악했다라고 빌로바 TV님께서. 제가 감히 장악이 되겠습니까? 네. 이미 장악력이 있으시니까. 장악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네, 내일은 오실 거예요, 코코둥절님. 네. 지영 누나 찾고 계신데. 내일 반갑게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세희님이 옆에 지금 선영구 있다고 미리 고지를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오늘도 아주 알찬 소식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서영찬님 오해십니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고요. 저는 언제나 성지영 기자를 좋아하죠. 네. 그럼요. 저희 안방마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프리데스크의 얼굴이신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코너 월요일 고정 코너 송경제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고정 안방마님 이선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한 주 동안.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서. 진짜 너무 금방 지나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송경제 원고 준비 다 했다 하고 눈 깜빡하면 또 원고 쓰라고 압박이 오고. 그러네요. 압박을 줘요? 누굽니까? 제 스스로 받는 압박이죠. 스스로 압박을.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좋은 소식을 또 꼼꼼히 전달해드리려고 스스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목이 왜 매죠? 거짓말해서 너무 벅찬 마음에. 정말 늘 생활 밀착형. 요즘 그쵸. 생활 밀착형 유행인데 생활 밀착형 소식을 가져와 주셔서 저도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한 카메라에 투샷으로 잡히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좋지만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시군요. 보기 좋네요. 그럼요. 저는 관망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소식. 네. 밀착형 소식. 제가 오늘 이 소식 준비 안 했으면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활 밀착형 소식이에요. 뭔지 오늘, 궁금하네요. 우리 회사에도 이제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13월에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연말정산 서비스가 어제 개통이 됐고요. 올해 평균 환급액이 1인당 65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이 51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한 5년 새 10만 원 이상 훌쩍 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63만 원까지 늘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했는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세액 공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 연말에 연말정산 관련된 소식 좀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선영 아나운서가. 네네네. 그때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또 다른 꿀팁이 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려먹는 건가요? 약간 사골 느낌 사골 느낌이에요? 나죠. 나긴 나는데 이게 지난 연말에 전해드린 소식은 이제 지금이라도 얼른 빨리 챙기셔야 이제 최대한 연말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2021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작년 소득분을 계산하는 이 연말정산 혜택을 더 받을 순 없어요. 근데 이제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좀 매번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있고 새롭게 변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계실 것 같은데 연말정산 한다 그러면 이제 인사부에 보낼 서류들을 쫙 뽑아가지고 하드카피로 그래가지고 회사 한켠에 보면 이렇게 서류가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맞아요. 김민호 아나운서도 기억나시죠?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부서별로 다 걷어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회사에 신청한 근로자라면은 이제 홈택스에서 줘야되는 간소화 서비스 이 내용이 바로 회사에 전자 정보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회사에 이 서비스 신청 동의를 하고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이 뭔지 이제 확인을 하면은 회사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간소화 자료가 있는지는 어제부터 홈택스가 개통됐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영수증 발급 기간이 뭐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게 있다면 이제 20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종 자료는 20일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영수증 발급 자료 이것도 빼면 그쵸,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죠. 어떤 거는 뭐 자동 반영이 되고 어떤 건 또 뭐 뽑아서 제출을 하라 그러고 맞아요. 예,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매년 전해드리는데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제 조회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 신용카드 사용에 각종 이제 주택 관련한 대출 금액 그리고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납부액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전산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또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 초중고 대학 이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반면 이제 의료비와 비슷하지만 내가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되죠. 네네네. 네. 안경 컨택트 렌즈 구입비 그리고 보청기, 장애인 있는 가정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조구들 있잖아요. 이런 보조구 구입 비용 요런 것들은 의료비랑 비슷해서 빼먹을 수 있는데 꼭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하고요. 네. 또 교육비랑 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별건인 이 교복 구입비라든지 취약전 아동의 학원, 체육교육비, 뭐 태권도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영수증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전자기부금 발급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닌 곳에 납부한 기부금은 꼭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됩니다. 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영수증 챙기시고요. 듣다 보니까 저도 간소화 자료가 잘 반영됐는지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보통 연말정산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은 먹통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워낙 몰리니까 네. 따로 이제 팝업을 띄워놓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인증서 막 그거 아우 하느라 스트레스 받죠.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요즘은 네. 다 사라졌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도 이제 민간 이용서 그 인증 시스템이 이제 설치가 되면서 조금 이제 간소화가 됐는데 올해는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건 이제 네. 공인 인증서만 됐을 때 네. 그 보안 프로그램 깔다가 이제 화나가지고 그쵸. 맞아요. 서너 번 그만두잖아요. 내일 할래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다 옛날 얘기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통신사 인증서, 뭐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금융사 인증서까지 포함해서 총 8가지의 인증서가 공인인증서 외에도 이제는 이제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이거 외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작년까지는 PC에서만 이 간편 인증서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바일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훨씬 편리해지실 걸로 보여요. 좋네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올라왔어요. 네.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점에서 네. 따로 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경을 구매하신 안경점에서 내가 이 안경을 샀다라는 영수증을 지참 받으셔서 회사에 지출하시면 됩니다. 쫀쫀이님은 작년에 안경 사셨는데 재발급 가능하냐고 그 해당 안경점에 가시면 영수증 아마 다시
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카드 영수증으로 확인해서 날짜를 이제 하셔도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이 아니라 꼭 안경점에 안 가셔도 신용카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매처만 확인되게끔 영수증을 끊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게 안경점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에서 구매처만 확인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정말 간소해졌네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정말 이걸 안경점에서 아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형식이 있었잖아요. 정말 간단해졌군요. 직접 찾아갈 필요도 없고. 네. 이게 어쨌거나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네. 챙기면 다 돈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죠. 꼼꼼하게 네. 잘 챙겨서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챙기기 위해서 내 세금을 얼마나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궁금한 거 저희 이제 MBC도 얼마 전에 새내기들이 여기 자리에서 들어왔어요. 인사를 네.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처음 입사해서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월급을 안 받았어요. 이런 친구들도 전부 이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한 달이라도 근무했다면 이제 똑같이 1년 동안 쭉 근무한 근로자랑 똑같이 이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신규 입사를 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이직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전 직장 소득까지 일단 한 번 더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전 직장 소득까지 이제 연말정산 서류를 내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면 이제 올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거를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 생기거든요. 네. 잘 들으셔야겠어요. 네, 이직하신 분은 이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이번에 몰아서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재직했던 회사에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 3번, 4번 이직을 하셨어도 작년 말 기준에 이제 재직하셨던 회사에 몰아서 내시면 됩니다. 네. 저는 부양가족 부분도 좀 궁금한데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기본 공제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아버지랑 같이 살진 않고 이제 아버지가 따로 지방에 살고 계신데 이런 경우에도 혹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기본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부양한다. 이걸 이제 뭘 보고 아느냐? 소득 요건과 이제 나이 요건을 봐요. 그래서 그 부양 가족의 소득이 월 100만 원을 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부양하려는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를 따로 살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걸로 봐서 기본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김민호 아나운서 형이 있잖아요. 네, 형이 있습니다. 형이랑 만약에 동시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제 올린다.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쵸. 당연히 한 명만 되는데 뭔가 누가 되느냐? 네. 가위바위보 해야죠. 어렵네, 뭐. 진짜. 그거 생각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형제끼리 합의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 아버지 내가 이렇게 그러네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직전 과세 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올해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 만약에 아무도 아버지에 대해서 인적공제 받지 않았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렇다고 할지라도 만약 실질적으로 김민호 아나운서가 부양을 하고 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내가 이제 같이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한다면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일단 공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 꿀팁. 꿀팁이네요. 근데 이제 두 명이 같이 신청을 한다고 해도 어떤 뭐 페널티나 이런 건 없는 건 그렇죠. 거죠? 실수인 거죠. 네. 네, 알아서 다 판단해 주니까 편하네요. 네, 진짜. 네. 네. 이거는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많이 달라진 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게 많이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그러니까 좀 더 쓰셨어야 더 받아요. 결론적으로. 그런가요? 네, 뭐 꼭 코로나19 때문에 무조건 더 받는 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있어야만 일단 더 받을 수가 있고요.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해서 증가했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할증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 중 큰 금액, 그러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기부금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5%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거치는 정보니까 뭐 따로 저희가 낼 필요는 없는 거고 알아서 네, 해주는 거죠.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거의 다 반영이 돼 있을 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내가 쓴 것 같은데 신용카드 이거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신고할 수 있는 란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꼼꼼히 좀 비교를 해보실 분들은 해야겠네요. 네. 최근에 아마 연말정산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놓치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월세도 사실 공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대출 금리가 막 높아지고 전세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많이들 월세로 전환을 하셨을 텐데 네. 이런 분들도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월세 이 공제액이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금액이 커요. 네. 근데 이게 월세가 좀 다른 주택 비용에 비해서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챙기지 그래요?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아. 일단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이제 근로자들만 네. 할 수가 있고 뭐 주택자금 대출 등 이제 다른 주택 관련한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꼭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짧게 한 1년만 월세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전입신고 안 하고 그냥 사시는 경우가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은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안 했는데 지금 생각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작년에 낸 월세에 대해서는 안 돼요? 12월 공제를 못 31일까지는 받는 거죠. 전입신고를 했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12월 31일까지는 네. 전입신고를 완료를 했어야 이제 작년에 낸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거죠. 네. 지금 다른 주택 관련 대출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보증금이 좀 상당 부분 끼고 반 월세라고 해서 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제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따져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어떻게 이거 잘 알아요?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 제가 예전에 그 공인회계사 준비하면서 아, 세법을 좀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압박을 느끼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몰라도 또 공부를 해서 알려드려야죠. 네네. 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선영 아나운서. 칭찬 한마디 얹어드리려고. 네. 예. 매년 듣는 꿀팁인데 이게 사실 또 때돼서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그러게요. 많은 도움이 되네요. 네. 근데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전에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비가 들쭉날쭉인지 어떤 애는 좀 이렇게 공제 혜택을 좀 받기도 하고 어떤 애는 오히려 토해내기도 하고 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막 많이 받으면 좋아하고 이제 토해되면 이제 좀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좀 이렇게 있으니 옆에 있던 제 동료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많이 써서 많이 돌려받는 거야. 그건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돌려받는다는 건 또 많이 썼다는 얘기라서 또 절약의 차원과는 또 다른 문제가 완전 같더라고요. 다른 문제죠. 네. 이선영 아나운서 알지 모르겠는데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 그 비용을 많이 쓴 거와 돈을 많이 번 거와 어떤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와요? 어렵나? 그거는 이제 소득 그 한계세율이라고 하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한계세율이 뭐냐면 내가 적용받는 최고세율을 이제 한계세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내가 연봉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버는 게 손해일 수 있겠죠. 쓰는 거 연봉이 대비. 5억이면 소득공제 안 하겠습니다. 네.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본인이 버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제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서 단순히 딱 잘라서 말하는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부양가족이 나는 막 엄마 아빠 두 분 다 뭐 70세가 넘으시고 또 약간 장애도 있으시고 뭐 이러면 기본공제가 계속 불어나거든요. 그리고 뭐 대출도 나는 많다 그러면 또 대출에 대한 것도 막 많이 또 생기고 해서 단순히 어떻다고 얘기는 못할 것 그렇군요. 같아요. 막 계산을 해봐야 되는군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여기 간소화 서비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일반인의 그 뭐랄까요? 그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고민해야 될 정도로 소득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땡긴 거 있어요 지금? 아니 그거 아닌데. 요즘에 부캐가 유행이라 부캐로 어떻게 투잡이라도 하고 계신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너무 알차고 정말 저희가 진짜 기존에 있지 않은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네. 어떤 질문을 드려도 뭐 척척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왜 요즘에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가끔
개인의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유, 저 욕심나는 무섭네요. 인재입니다. 네. 자리 마련해드려요? 근데 제가 가끔 틀리게 외쳐. 말씀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DM 보내주세요. 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매 눈으로. 대박. 네. 그건 그냥 너 DM을 틀렸다. 보내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마침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불을 또 켜고 지금 확인하시는 감사한 분들이. 마음으로 제가 정정을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로바 TV님께서 김민호님 뒷주머니 응원합니다. 네. 저도 뭐 응원 한번 보태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근데 뒷주머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여자친구도 없으시면서. 왜 그래요? 무슨 말씀 진짜 여기서. 그냥 한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네. 몰라요. 네. 네. 크레파스님께서 이선영 아나운서 예쁜데 머리도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다 가질 수는 없는 건데 이 불공평함이. 네. 네.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네. 또 이제 송경제와는 아주 연관성이 높은 소식, IPO 대여 소식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어디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네. 제 에너지. 친구 남편도 최근에 여기 이직을 해가지고 상당히 들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직하셨으면 이게 대상이 되실지 궁금한데. 한 몇 달 전에. 네. 네네. 한 7, 8개월 전에 이직해가지고 딱 우리 사주를 받았더라고요. 아유, 네. 네. 아무튼 연초 기업 공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 엔솔이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이 12조 7,500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70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이야, 합니다. 이게 네. 공모가 기준이니까 만약에 상장했는데 좀 더 오른다고 이제 그쵸. 막 불어나겠죠. 그래서 상장 후 시가총액 총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단숨에 3위까지 와. 네, 올라갈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예측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요. 국내 기관 1,500여 곳 그리고 해외 기관 400여 곳 해서 한 1,988곳의 기관이 참여해서 수요 예측 경쟁률이 무려 2023.37대 1. 이거 너무 최고 아닌가요, 이 네, 정도면? 이거 최고예요. 역대 1위예요? 네, 지난해 대박. 이제 SKIT가 이제 상장한다고 했을 때 1883대 1이었거든요. 이걸 뛰어넘어서 역대 최고 대여 중에 역대 대여. 1위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모든 그 기관들의 신청 수량까지 다 더해서 전체 매수 주문 규모를 계산해 봤더니 무려 1.5경. 에? 경. 야, 조 단위가 오랜만이다. 아니에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감이 안 감도 와요. 안 네. 오잖아요. 예상인 거죠 지금 예상. 실제 그렇게 지금 예상이기는 상황 한데,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매수 예상 규모가 1.5경 정도. 야, 네, 정말 뭐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IPO 역사상 처음으로 경을 웃돈 엄청난 네. 규모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LG 엔솔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매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7.4%로 굉장히 높은 높네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도 이 의무 보유 등록 개념이 있어서 1년 동안 팔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의무 보유 등록 요 수량을 다 합쳐 보니까 85.47%. 그러니까 요걸 배제하면 총 물량의 14.53%만이 시장에 풀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상장에서 나오자마자 품절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것마저도 품절인가요? 네. 이 보니까 1월 27일에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 진행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그냥 한 주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일반 청약으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최대 1275만 주라고 하고 이게 전체 공모 주식의 약 30% 수준인데요. 네. 공모주 청약이 KB증권, 대신, 신한금융, 미래에셋, 신영, 하나금융, 하이투자 이렇게 7개 증권사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중복 청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이제 기관에서 내가 할지가 약간 눈치 싸움도 있고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번 LG엔솔의 경우에는 일반 청약이랑 이제 균등 배정이, 그러니까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 5대 5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 예시로 계산을 해봤어요. 네.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니까 이 경우 이제 최소 증거금 15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균등 배정을 노린다면 전체 균등 물량을 고려했을 때 최소 2주씩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150만 원이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좀 부담되는 금액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아무래도 균등 배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비례 배정 방식일 때는 더 많은 더 많이 줘야 돈을 되니까. 네, 투자해도 한두 주 받기가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냐면 균등 배정 방식, 비례 배정 방식에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야 한 5개에서 6개 정도 받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뭐 예. 까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그렇죠. 비례 배정 방식보다는 균등 배정 방식으로 한 2주라도 받아서 한 몇십만 원 많이 받으면 한 100만 원 가깝게 네. 해서 차익을 노리는 게 어떨까 그게 어딥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증권사를 이용해야 되냐? 네. 이건 끝까지 눈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배정받은 주식 대비 경쟁률을 봐서 그러니까요. 내가 균등 배정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증권사를 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눈치 싸움 끝까지 시작을 해야겠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가슴이 두근두근하실 것 같은데 일단 따상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내가 이걸 청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있어요 가능성이? 따상에 대해서는 이 예측이 반반이에요. 청신호다. 아니다. 청신호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예측이 그래요? 반반이어서 뭐 어떻게 청신호입니다. 이렇게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LG 엔솔이 따상이 성공한다면 이제 시초가가 60만 원, 거기에서 더 올라서 78만 원까지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48만 원 한 주당 이득이니까 사실 굉장히 쏠쏠한 두 주만 거예요. 받아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LG 엔솔 공모하려고 적금 깨고 있던 주식 팔고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대요. 그리고 이 LG 엔솔 이 청약을 앞두고 증권사의 줄이 이제 길게 늘어섰다고 하거든요. 근데 LG 엔솔이 순수 배터리 소재 업체로서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이 공모가 30만 원이 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할인된 거다. 이거는 좀 싼 금액이다라고 보는 이제 연구원들도 있는 반면 그렇다고 해도 따상이면 시총으로 따졌을 때 182조 규모인데 코스피의 전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건 너무 과하다. 따상까지는 가기 힘들다. 그리고 요즘 이제 금리 인상도 되고 있고 또 코스피가 박스권에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승 모멘텀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전망도 있어서 과연 LG 엔솔이 따상에 갈 수 있을지는 정말 이거야말로 까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민호 아나운서 청약하실 거고요. 저는 이 증권사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그 계정은 그래요? 이 증권사에 근데 없어요. 비대면 계좌 개설은 귀찮아서. 내일까지도 가능한 증권사가 있어요. 뭐라고? 가장 이제 큰 주식을 배정받는 큰 물량을 배정받는 KB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오늘까지였는데요. 요 이제 다른 증권사들 있잖아요. 내일까지인 경우도 있거든요. 좀 알아보시고. 새로 근데 저도 좀 증권사를 귀찮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뚫는 게 네. 하던 거 하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올랐으면 좋겠어. 그럼 굳이 또 새로운 거 사가지고 아직 안 오르고 있죠? 안 안 오르면 오르고 있는데 어떡해요. 거의 포기 상태라 가지고 더 이상 뭘 새로운 거 하고 싶지 않아서. 네, 좀 아픔은 좀 덮고 네네. 그러면 네. 하여튼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기사도 날 거고 관심들도 있을 텐데요. 다음에 계속 또 소식을 좀 전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 얼른 가볼게요. 네. 일단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요 인형들 귀여워요. 과연 얼마나 할까요? 햄버거. 얼마냐고 이게? 네, 귀엽긴 한데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글쎄요. 그죠? 오, 비싼 건가요 이거? KFC에서 출시한 인형인가요? 네, 이게 무려 2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뭐 크기가 와. 큰가요 이게? 어떻게 20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원가는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 인형이 이제 KFC가 중국에 진출한 지 35주년을 기념해서 출시한 피규어인데 99위안 우리 돈으로 18,500원 상당의 패밀리 세트를 구매하면 이 피규어 중에 한 가지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다만 72대1 확률로 나오는 피규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네. 리포트로 어떤 문제인지 확인하고 오시죠. 네.
포장도 뜯지 않은 햄버거와 치킨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우리 돈 18,000원짜리 세트 메뉴를 사면 주는 캐릭터 인형만 챙기고 음식은 버린 겁니다. KFC가 중국 진출 35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인형이 인기를 끌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7종류로 만든 한정판으로 72분의 1 확률로 나오는 인형은 웃돈이 8배나 붙었습니다. 원하는 인형을 얻기 위해 한 번에 세트 메뉴 106개, 190만 원어치를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SNS에는 돈을 주면 음식을 대신 먹어주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인형마다 무게가 다른 점을 이용해 전자저울을 매장에 들고 가거나 X선 장비로 모양을 확인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들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정판에 열광하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이번 마케팅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 단체가 과소비와 음식 낭비를 부추긴다고 불매운동을 촉구하면서 KFC는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와, 음식을 대신 먹어주는 알바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버려지는 음식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심각해서 한 일주일치가 쌓인 걸 누가 대신 먹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소비자협회가 이거 KFC가 고객에게 비이성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불매 운동을 촉구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요. 중국이 이제 지난 11월에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해서 음식 낭비 금지 조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음식점에서 내가 먹고 싶다고 막 많이 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식당 신고해서 과태료를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먹방하잖아요. 네. 이것까지 금지했다고 해요. 근데 중국은 뭔가 좀 한다면 하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좀 정부에서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 두렵기도 할 것 같은데 KFC 반응은 어떤가요?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KFC는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뭐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KFC가 중국 내 입지가 우리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중국 음식협회가 조사해봤더니 패스트푸드 브랜드 선호도에서 10년 연속 KFC가 1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까 네. KFC는 이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네, 송경재 씨가 이선영 아나운서가 준비한 세 가지 소식 여기까지 들어봤고 큐시트 산책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계실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 뭐 같이 같이 하시죠. 네, 아, 네, 네. 오늘 뭐 새로운 또 큐시트 산책으로. 네, 보리지만 돌리고 바로 네. 큐시트 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없나요? 그냥 바로 할까요? 그냥 바로 하죠. 예, 바로 뭐 하죠, 바로 브릿지를 하죠. 보네요. 네, 뭐 그럴까요? 예, 산책 끊어봅시다. 네, 큐시트 산책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첫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보도가 됐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 공개 관련해서 소식이 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뭐 당연히 이게 보도가 되니까 각 당에서 반응들이 먼저 나왔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장 SNS에 글을 올려서 후보 배우자가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뭐가 문제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서울의 소리 기자가 불법 취재를 통해서 악질적인 정치 공작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민주당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죠. 미투는 돈을 안 줘서 터지는 것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해당 기자한테 이제 일을 도와주면 1억도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을 거론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공작으로 치부하는 건 좀 국민의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트레이트에서 2편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다음 주에 뭐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사실 회사 내부에서도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이 편이 되고 있다는 것만 뭐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일요일에 스포츠 뉴스 끝나고 모니터링 하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18만 명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선영 아나운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아, 저 때문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하죠. 네. 어제 제가 듣기로는 역대 2위 네. 동접수가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네. 대박, 대박.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또 네. 본방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도 다뤄봐야죠. 네, 이게 뭐 붕괴 사고 나고 벌써 7일째인데 네. 지금 아직 여전히 5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고층부 수색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층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붕괴 위험, 추가 붕괴 위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관련한 소식을 현장 연결해서 좀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네. 이제 광주 사고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죠. 네. 근데 이게 물러나는 게 꼭 이번 사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다 네.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도 광주 학동 또 하필이면 그때도 광주였어요. 그러게요. 네, 거기 재개발 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작업을 맡아서 하다가 그때 9명이나 숨지는 그렇죠. 진짜 큰 인명 사고가 있었죠. 그렇게 네. 이제 2차례 연거푸 사고가 나면서 사퇴하게 된 건데 뭐 지금 시민단체들에서는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하기로 하신 분들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불안한 게 당연한데 이 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분양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완전 철거하고 재시공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이게 보이더라고요.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이라고 전제가 붙어 있어요. 네. 이게 물론 무조건 다 해지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 말을 빌미로 그러게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거든요. 네. 모쪼록 이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주지여야 되니까요. 예. 저는 이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빨리 실종자분들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은 코로나 확진자 소식. 네. 오늘 6시 기준 보면 2,734명 신규 확진이네요. 네. 이게 요일을 좀 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월요일이니까. 오늘도 아마 주말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긴 예. 한데 오늘 방역 관련해서 달라진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적 모임도 오늘부터 이제 6인으로 늘었죠. 네. 그리고 내일부터 또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음. 사실 서울 지역에서만 방역 패스 적용 중단이 돼서 네. 막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다른 지역은 어떻게 맞아요. 하냐. 뭐 한 걸음 차이인데 달라진다라는 네, 게 네. 있었는데 오늘 정부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비서울 지역도 네, 방역 패스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 관련한 내용 아주 자세하게 어떤 곳이 이제 제외가 되는지 그리고 똑같이 제외가 되는 곳에더라도 예외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보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마지막 이거 볼게요. 제가 이거 사실 네. 꼭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좀 네. 빨리 왔는데요. 바퍼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무료급식. 네, 바퍼. 맞아요. 예. 34년 동안이나 이어진 곳인데 이게 무단 증축했다는 내용으로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거 지속하기 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약간 님비와도 무관하지 않은 사연들이 좀 있어요. 네. 여기 자세한 내용이 이 본방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본방까지 쭉 보시면서 다 좋은 소식 다 챙겨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간 딱 됐습니다. 자, 이렇게 큐시트 산책까지 떠나봤고요. 남은 소식 본방에서 확인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